문제는 그래? 지금 뭐 이상한데? 팔려고 내놓잖아요? 네. 안 팔린다니까요. 이미 늦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언제 팔아야 되느냐?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입니다. 이번 시간 이 빅데이터로 부동산을 얘기하는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집값의 방향이 아직도 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는 분들 많은데 네.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제 올해가 단기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한 2월 달부터 시작된 반등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랑 물론 이제 10월 달 말까지 데이터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미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섰고 여러 데이터들을 봤을 때 지금은 21년 10월과 너무너무 유사한 상황이다. 21년 10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1년 10월에 제가 이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네. 조례 매도 찬스다. 맞아요. 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음. 그때가 정확하게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들어왔고 이제 2차 하락이 시작되는 이 기점이 아마 요번 달이 되지 않을까. 23년 10월 달. 10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10월 달 들어서 지금 급속도로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대로 좀 더 진행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21년 제가 10월에 고점이라고 얘기했고 22년 하반기부터 급락이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지금의 그와 유사하다라면은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이미 지금은 팔기는 너무 힘들고 안 팔립니다. 이제 네. 이미 시장이 너무 얼어붙었고 그래서 몇 달 후부터 아마 상당히 또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네. 추이를 좀 보여주셨었는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을 좀 데이터로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9월 달에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8월 중후반부터 일부 데이터들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뭔가 지금 상황이 제가 분명히 단기 반등장을 인정을 하고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맞고 이 단기 반등장은 뭐 짧으면은 올해 연말 정도 한 뭐 10월, 11월 길면은 한 내년 초중반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단기 반등이. 대세 상승장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꾸준히 해왔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 8월 달부터 지금 데이터가 안 좋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데이터를 정말 우리가 네 가지 지표를 유심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9월 달에도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보면 10월 달이 지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네 가지 지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수급 동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 데이터입니다. 요 파란색이 파란선, 네. 매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 심리. 근데 매도 심리가 올해 작년 11월 말에 고점을 찍고 계속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타났고 올해 이제 8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자, 근데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요. 매수자 많으면 어때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자, 제가 이제 정확하게 고점을 부르짖었던 2021년 10월 달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때 보세요. 자,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빨간색 사려고 하는 사람은 줄고 팔려고 하는 파란색 매도자는 어떻게 돼요? 늘죠. 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 늘고 사려고 하는 사람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끝난 거죠. 물론 얼마나 저평가냐 고평가를 또 봐야 되는데 이때는 뭐 역사적인 너무 고평가였고 지금도 또 단기 반등이 들어와서 여전히 지금 거품이 너무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디 정도에 있냐면 서울은 지금 가슴 정도에 있습니다. 가슴.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밑에서 사고 어깨 위에서 팔아라라는 투자 격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서울은 어디냐면 가슴이다. 너무 높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급 데이터가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요. 부동산 시장이 가장 또 뜨거웠던 데가 어디냐면 세종인데 자, 세종도 보시면 어때요? 세종도 매도자 많음 늘어나고 매수자 많음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인천이나 대구나 뭐 상당히 주요 지역들이 상당히 지금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방향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네. 데이터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네 가지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매매 수급 말고 또 네. 다른 데이터들은 좀 어떤가요? 두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네. 바로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음. 수도권 평균이 몇 건이냐면 한 2만 8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평균적으로 한 2만 건 이상의 수도권을 봤을 때 예, 예. 매매 거래량이 나타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5,000건 최근에 찍었을 때가 이제 15,000건 16,000건 그리고 9월 달은 거래량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9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9월 말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9월 말까지. 그리고 사실은 네.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나마 거래가 이렇게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좀 가능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원래는 내가 한 달에 서울에 집을 살려면 300만 원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네. 특례 보금자리라는 걸 기간을 막 40년, 심지어는 막 50년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게 어때요? 더 줄어들죠, 많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금리마저 시중금리보다 더 낮게 해주니까 집을 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살만하네? 네, 좋은 조건이네. 라는 네.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둔촌 주공 아파트를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래량인데 네. 요게 이제 일반형이 이제 9월 말부로 끝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실거래가 집계하는 걸로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실거래가는 한 달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10월 말에 데이터를 알려면 11월 달 말이 돼서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나요? 예, 제가 또 데이터맨이잖아요. 예, 부동산 빅데이터맨이고 이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어떤 데이터가 있냐? 자, 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KB부동산의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집계를 하는 데이터인데 네. 이거를 보면은 지금 거래가 느는지 주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좀 더 있습니다. 빠르게 알 수 있네요. 훨씬 더 네. 빠르게. 자, 서울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5월 달부터 거래가 어때요? 거의 없죠. 요 막대 그래프가 이제 거의 뭐- 거래가 많으냐 작으냐를 보여주는 건데 절벽이네요. 거래가 정말 없다가 올해 한 2월 달부터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딱 실행이 된 그때부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다가 언제가 피크였냐? 8월 말 9월 달.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네요. 줄어들고 있죠.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 즉 시장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살 사람 자 보세요. 거래는 줄어드는데 만약에 매물이 계속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는 줄고 매물 쌓이면 가격이 떨어질 떨어지겠죠.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줄어드는 건 맞는데 만약에 시중에 매물이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지금 매물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 파란색이 매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의 매물량. 네. 언제가 최고죠? 지금이 최고입니다. 최고네요. 네. 지금 7만 4천 건이 넘는데 7만 4천 채가 넘는 아파트가 지금 매물로 나와 시중에 있다?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피크 찍었고요. 그리고 아까 수급 동향 데이터 보셨지만 살 사람은 줄어들고 팔 사람은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서울만 그러냐? 아니죠. 경기도도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다 지금 방향이 안 좋은 건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매매 거래가 다시 줄고 있다. 다시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충북이 제일 그나마 좀 활발한 편인데 충북도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방향이 좀 바뀌네요. 네, 그래서 세종, 서울, 경기 뭐 다 어디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지금 왼쪽으로. 그래서 거래가 더 줄어들 거다. 10월 달에는. 그러면 이제는 지금의 단기 상승장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집을 좀 팔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좀 움직여야 될 필요도 좀 있겠네요. 뭐 그거는 각자의 재산이 걸린 문제니까 각자가 알아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시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래? 지금 뭐 이상한데? 팔려고 내놓잖아요? 네. 안 팔린다니까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언제 팔아야 되느냐?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 근데 이미 지금 시장은 그러네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한번 팔려고 한번 내놔보세요. 부동산 아니 꼭 파시려고가 아니라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어디를 내가 좀 팔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발품도 좀 팔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지역별 상황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뭐 지금 또 상황들을 다른 지표로 좀 부동산 관련된 말고 네. 다른 지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있을까요? 다른 지표요? 네. 네, 있죠. 자, 이제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 네 가지 지표로 일단은 수급 데이터, 네. 그다음에 거래량 데이터. 근데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어떻죠? 다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락이 나타날 건지 아니면 완만한 하락이 나타날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거에는 저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22년 하반기에 엄청난 급락 장세가 나타났잖아요. 네. 정말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큰 급락이었었거든요. 2006년 이후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크게 하락한 한 해가 22년입니다. 22% 하락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락하는 해는 처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환율이 지금 한 1,35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뭐 1,440원, 5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환율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뭐 1,350원, 1,360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370원이 넘고 1,400원을 넘어간다. 네. 그러면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급격한 하락이 또 환율이 나타날 수 급등했을 있습니다. 때. 그렇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뭔가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환율을 좀 주목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환율이 뭐 이렇게 급등하지 않고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다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환율이 작년 하반기처럼 치솟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 신호로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환율과 같이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면 바로 외환 보유고예요. 외환 보유고. 달러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근데 요거를 좀 보시면 요게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장기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어때요? 계속 지금 늘어났죠. 네. 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났는데 줄어들 경우가 딱 3번 있었습니다. 요때 아무래도 요때가 언제였죠? 요때가 96년 5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내려갔다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IMF가 터졌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 2008년입니다. 2008년 3월 달에 고점 찍고 이 이후로 외환 보유가 줄어들면서 이제 금리가 왔었고요. 그리고 21년 10월 달에 제가 고점이라고 무조건 팔아야 될 때라고 딱 얘기하던 그 시점에 외환 보유가 고점 찍고 이후로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국이 환율 방어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환율이 또 불안해지면 이제 국내 정세가 또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무슨 위기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터진 게 아닌데 지금 외환 보유고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제가 봐야 되는 네 번째 지표랑 연관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미국의 금리입니다. 이제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우리가 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미국 10년 채권. 근데 얘가 지금 5%까지 갔다가 조금 최근에 조정받아서 지금 4.82 정도 합니다. 네네. 자, 근데 요거를 좀 보시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어때요? 중장기적으로 요게 81년에 고점 찍고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를 저점으로 이 이후로는 지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자, 지금 달러로 예금하면은 이자를 몇 퍼센트 주죠? 5% 이상 줘요. 자, 그러면 한국에 지금 은행에다 돈 맡기면 몇 프로 주죠? 예, 4% 정도. 3%? 4%. 예. 많이 주는 데가 4% 정도 주거든요. 자, 그러면
돈의 속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 이자를 더 많이 그쵸. 주는 쪽으로 네. 가게 돼 있죠. 그리고 한국 돈이 안전하겠어요? 미국 돈이 안전하겠어요? 이거는 뭐 네. 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자, 더 안전한 통화인데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산이 달러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한국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따라서 올려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었고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보통은. 네. 근데 이거를 못했죠. 왜? 한국은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안 좋아요. 대출이 너무 많아요. 네. 코로나 때 너무 연끌을 많이 한 거죠. 음. 자,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대출 받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떻게 되죠? 뭐 파산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DSR이 50%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달에 대출 이자로 얼마 내고 있다는 얘기죠? 500만 원. 그렇죠? 내가 버는 소득에서 그 비율. 자, 그런데 DSR이 70%가 넘는 그러니까 100%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70%가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버는 소득에서 70% 이상을 대출 갚는 데만 쓰는 거예요. 대출 갚는 데만큼. 야, 생활이 안 될 것 자, 같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몇 명일까요? 거의 300만 명 정도 됩니다. 300만 명이 자기가 버는 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갚는 데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자, 그러면은 얼마 가지고 생활해요? 30% 이하로 네. 생활하시는 분들이 300만 명 정도 된다고요. 1,000만 원 벌어도 300이고 500 벌면은 150입니다. 이걸로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네. 금리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거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외환 얘기나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있다. 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돈들이 자꾸 달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환율이 급등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외환 보유고를 이걸 지금 막 틀어막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억지로 지금 틀어막고 있는 이런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상황, 자꾸 높아져가는 지금 미국의 금리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불안불안하고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